안녕하세요. 김은경의 지구전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상식을 넘어 만고의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보에 물을 가두어 넣었더니 더 깨끗해졌다. 이런 주장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환경과학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대강 보를 설치한 이후에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 언론은 이렇게 보를 설치한 이후에 물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정파에 갇힌 파당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정부기관인데, 그래도 서울대학교인데, 그래도 언론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4대강에 반대하셨던 많은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산 카톨릭대학교의 김좌관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4대강 수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주제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좌관 교수님은 우리나라 수질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고요. 덴마크 왕립약학대학의 환경화학과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 개원 교수님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강이 벗어나셔서 좀 편해지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부산은 일본이 가까워서 더 좀 예민한가요? 예, 벌써 저기 사실은 그 수산물 관련해서 횟집이나 이런데 장사가 잘 안 되기 벌써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걱정입니다. 자, 오늘은 4대강 수질 문제를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그 수질 관리, 그러니까 강이 깨끗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 그 지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 항목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하천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BOD입니다. BOD. 이제 생물화학적 탄소 요구량인데, 물속에 들어있는 용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양이 많으면은 물속에 산소가 빨리 없어집니다. 빨리 네. 고갈되어서 그로 인해서 물속의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이제 현기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용해성 유기물질을 판단할 때 이제 BOD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지표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COD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화학적으로 화학약품을 넣어서 산화되는 유기물질의 양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물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남분해성 유기물질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이는 게 이제 COD로 쓰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총유기탄소인 TOC, 네. 토탈 오가닉 카본, 이게 이제 지표로 이제 등장해서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물속에 이제 부유물질을 나타내는 SS, 그런 지표가 쓰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보는 용존산소인 DO가 지표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천의 물을 먹었을 때 이게 수인성 전염병이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간접적 지표인 그 대장균 평가 지표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물이 산성이든 알칼리든 이게 강하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pH, pH를 또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물 속에 영양염류가 특히 이제 인 종류인데 이게 얼마나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총인, 이런 지표들이 우리나라의 그 수질환경 지표 중 하천에서는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는 추경이 있습니다. 교수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셨나요? 그 보도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본류하천 수질 장기 변화 분석이라는 환경과학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예요.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본 보고서는 못 봤는데 요약한 그 자료 파워포인트는 봤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물이 깨끗해졌다라는 판단을 한 지표를 3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BOD, SS, TP, 이 3가지를 봤더니 33개 지점에서
99개 데이터를 측정했는데 그중에서 76개가 좋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로 하천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잘 뽑았어요. 그 세 가지 BOD, SS, TP 지표는 좋아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네. 하천이 호수화되면은 특히 BOD 성분하고 SS 성분은 기본적으로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왜 아, 그러냐면은 물이 흐르다가 고이면은 예를 들면 SS는 이제 부유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수평 물에 흐르는 유속이 떨어지면은 이 수직 그 침강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염물질에. 그래서 많은 네. 오염물질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우리가 이제 하수 폐수 처리장에 침전지 만든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침전지를 만드는 이유는 들어오는 하폐수의 그 SS 성분들, 침전 가능한 물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침전지를 만드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4대강의 16개 보호에서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SS는 당연히 이제 가라앉아서 물에서는 SS 농도가 높아지는데 바닥층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네. 모래밭이 아니고 뻘층이 돼서 그 가라앉아 있는 데서 이제 유기물 분해가 생겨서 산소가 고갈되고 이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떼주고 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이제 그 이동이 된 거죠. 물 속에 있다가 바닥으로. 그래서 지금 4대강에는 모래밭이 거의 다 사라졌고 거의 뻘층으로 지금 변한 상태. 그게 이제 물 속에 있던 SS가 다 많이 가라앉아서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BOD도 사실은 하천이 호수화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질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BOD 성분 중에 용해성 유기물 성분 중에도 침전 가능한 용해성 유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가라앉아서 또 BOD를 개선시키는 역할도 되고 그리고 또 보라는 게 일종의 물을 가두는 작용을 하니까 이 BOD 실험이라는 게 우리 실험실에서 할 때 보면은 20도씨에서 5일간 박테리아가 유기물질을 먹는데 소모되는 산소량으로 BOD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상류가 일종의 그 BOD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죠. 또 들어오는 하폐수의 처리장이 많이 또 증설되고 하면서 그들이 대부분 DOD나 SS를 제거하는 게 많습니다. COD.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또 줄어들어서 그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BOD, SS는 볼을 만들면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이렇게 한 거고요. TP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 때 약 5천억을 들여서 들어오는 하폐수의 대형 처리장에 최종단에 주로 화학적인 약품을 넣어서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네. 총인을 엄청 줄였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게 볼을 만들면은 이게 물이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녹조가 많이 피겠구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그래서 자기들도 염려되어서 약 5천억의 돈을 들여서 총인 처리 시설을 추가로 달아가지고 4대강으로 들어오는 총인 농도를 엄청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총인 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만 해당되는 지표만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외의 수질 지표는 사실은 뭐 COD라든가 혹은 뭐 크로필 A라든가 뭐 남조류 개체수라든가 TOC라든가 이런 거는 뭐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경강부회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사실은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강물은 깨끗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녹조가 피는 조건은 네 가지의 그 조건이 형성이 돼서 그렇거든요. 네. 첫째로는 이제 그 물속의 수온, 네.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두 번째, 그걸 만드는 일사량이 네. 얼마나 이렇게 그 조건이 주어졌느냐. 세 번째로는 네. 체류 시간이 얼마만큼 길어졌느냐, 짧아졌느냐. 즉, 물의 유속이 얼마나 되느냐가 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체류 시간, 인 농도죠. 이렇게 네 가지 조건. 자연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일사량과 수온, 그리고 인위적인 조건은 체류 시간과 그리고 물속의 총인 농도. 요 두 가지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한 일은
총인 농도를 줄이고 체류 시간을 엄청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인 농도 줄이는 거는 좀 불충분했고 체류 시간은 엄청 느리게 되는 봄마다 다릅니다만은 10배 이상의 체류 시간을 뭐 늘려서 긴 체류 시간이 이 결정적인 조류의 발생을 일으키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세 가지 BOD, SS, TP 이것들은 좋아졌지만 그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녹조라는 것이 강이 깨끗하지 않아졌다라는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가시적인 결과인데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것이 네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엇갈리는 게 COD하고 BOD 관계예요. 왜 BOD를 측정하고 왜 BOD가 아니고 COD가 안 측정된 게 문제인지 또 어느 쪽에서는 왜 COD를 측정한 게 문제라고 보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논란이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서 체류 시간이 증가한 게 이제 녹조류, 남조류, 규조류 그 수온에 따라 발생하는 게 서로 다르지만은 이 세 종류의 이제 그 조류를 증가시키는데 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체류 시간이고 그 체류 시간으로 인해서 많은 조류가 발생했고 그 많은 조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BOD를 쓴다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BOD를 실험하는 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할 때 20도씨에서 5일간 이런 그 물속에 있는 뭐 박테리아가 먹는 용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 박테리아가 이 조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류가 아무리 많더라도 BOD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OD로서는 이 체류 시간이 증가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조류의 양을 평가하는 데는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D는 하천인 환경에서는 지표로 쓰일 수는 있지만은 호수화되어 있는 조류가 피는 공간에서는 BOD로서는 조류의 평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화학납품을 넣어서 유기물질을 산화시킬 때는 조류의 양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COD로 이렇게 판단하면은 어느 정도 조류의 양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호수화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BOD 대신에 COD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보고서에서는 BOD를 측정했지만 우리가 이미 보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강은 호소의 특성이 있어서 물의 흐름이 크지 않기 때문에 COD를 측정해야지 전체적인 조류까지를 포함하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COD도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완전하지 않지만은 BOD보다는 훨씬 나은 지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COD라는 지표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요? 하천 수질 안경 기준에 COD가 들어가지 않고 아마 그게 2009년도 정도부터 네.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서 네. 이게 이제 하천에도 적용을 한 걸로 과거에는 전부 BOD로 이렇게 하천에서는 했습니다. BOD만 가지고 해석하면은 현재의 4대강의 16개 보가 있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충분하지 않다. 그런 거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4대강 사업 중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가 썼던 예산이 한 2조가 넘는 걸로 이제 그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하수 처리 시설이 600개소 이상이 되고 총인 처리 시설, 뭐 환경 기초 시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가로 이제 건설을 하고 시설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4대강 사업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그런 기초적인 그 인프라 시설을 어느 정부든 관계없이 계속 해왔고 계속 해야 되고 추가로 네. 이제 그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많은 처리 시설이 증가되고 고도화됐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 즉 비가 올 때 씻겨져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양이 상당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점오염원이 컨트롤이 잘 되고 비점오염원이 컨트롤 잘 안 되니까 비점오염원의 이제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예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 쪽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탁도나 총인 또는 BOD를 개선하는 정도의 이제 효과가 가져왔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호를 막았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저감돼서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처리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 보호에 인한 부작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역할은 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체류 시간이 조류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소위 녹조 라떼가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총인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류 피는 네, 데는 그렇죠. 어떤 것보다도 DOD, COD, SS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류를 성장시키는 성장 제한 인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 농도입니다. 인. 네. 인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 이런 게 관건인데 보가 없었더라면은 수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를 분석을 하려면 보를 만들기 전과 보가 설치된 이후에 보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려면 보를 개방했을 때와 개방하지 않았을 때의 그 환경 수치들을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왜 이 연구처럼 보가 건설되기 이전하고 보가 건설된 이후의 수치들을 비교했을까요? 일단은 뭐 보 개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농업용 양수장의 높이가 조정이 안 돼서 개방을 했을 때 농업용 그 물을 뽑아 쓰는 게 여의치 못해서 개방을 해서 실험할 수 없는 구역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아, 그렇게 가능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갈수기, 홍수기 이런 게 너무 극심해졌기 때문에 최악의 가뭄에도 충분히 물을 양수할 수 있는 농업용이든 생활용 쓰든 그런 방식으로 지수구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하고 서울대학원의 연구에서는 이 녹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4대강 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조류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 우리가 물환경보존법 제2조에 보면은 보상류는 호소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의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수에 적용되는 수질 항목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해야 제대로 된 현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호소에서는 녹조를 그 수질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그 호소에서는 A 농도가 우리나라의 호소 수질 환경 기준에 들어 있거든요. 조류 종류는 크게 남조류, 녹조류, 규조류 이 세 종류가 있는데 대략 보면은 이 클로로필 A 농도가 이제 광합성하는 엽록소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조류 양의 한 100분의 1, 1% 정도 클로로필 A가 들어 있어요. 클로로필 A 가지고 조류의 개체수를 조류의 양을 판단하는 지표로 우리나라 호수 환경 기준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클로로필 A를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녹조의 독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녹조의 독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독성 문제로 예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시스틴이지 않습니까? 조류가 많이 성장할 때는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류가 이제 많이 성장하면 이후에는 많이 죽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세포막이 터지면서 이제 물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7, 8월에 조류가 많이 성장하고 나고 이후 한 아, 9월, 10월에 사실은 마이크로시스틴 그러면 농도가 네. 엄청 높게 됩니다. 최근에는 농작물에도 농축이 되어서 이게 끓인다고 해서 고온에서 파괴가 안 되는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농업용수로 쓸 경우에 농작물에 농축이 되고 또 비산이 돼서 에어로졸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뭐 수상스키 하시는 분이나 뭐 물놀이 하시는 분은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강변에 아파트가 있다든가 주거 지역이 가까이 있다면은 또 그쪽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독성 물질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보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대책은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강 이름답게 호소가 아닌 흐름이 있는 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1차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대강 보를 우리가 열면서 좀 수질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보를 열었을 때 녹조가 어느 정도 개선했다라는 자료들이 있나요? 공주보, 뭐 백제보 등 네. 그 개방을 일정 기간 하면서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수변의 식물도 자라고 뻘층으로 되어 있던 모래층이 다시 모래층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등등으로 큰 개선 효과를 가져온 자료들을 환경부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4대강에 대해서 5번째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공익감사 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사에서의 주요 요지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왜 보 개방 전후를 비교하지 않고 보 설치 전후를 비교했는지 이렇게 지적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질 수생태 개선 편익 계산에서 사용된 환경가치 추정 방법에 위법성이 있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수질 수생태 평가 시 관련 법령상의 수질 지표 대신 자의적 지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하나는 이제 수생태 평가 시 강물이 줄어들어서 수변 공간 모래톱이 생겨나는 그 면적이 생태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게 타당하냐, 이렇게 4가지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의적인 지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BOD로 해서는 전혀 조류의 양을 가름할 수가 없어서 COD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해서 지표로 이렇게 합의돼서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가치 추정 분석법,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 방식을 했는데 공인 인정된 학회에서 이 연구 용역을 맡아서 이 방법을 택해서 환경 문제를 계량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 공간의 모래톱, 이것도 모래라는 게 굉장히 자연 정화 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래가 많으면 또 모래 위에 사는 석금류, 이런 모래 위에 다니는 새들도 많아지고 식물도 수변 식물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생태계 평가에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저는 모든 것들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감사원이 지금 5차 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차 정도에서 이미 COD를 지표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감사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수생태에 대해서 모래톱이 생긴 게 생태계가 좋아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모래가 갖는 그 오염물질의 여과 기능,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변 식물들이 많이 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변 생태계가 풍부해지고 또 거기에 다양한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처가 제공이 되고 생태 경관이 활성화되고 풍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4대강 관련해 수질 관련한 부분들은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또는 열거나 완전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었나요? 어떤 과정하고 근거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을 했고 4대강 보에 대한 논의를 어떤 편견 없이 같이 논의해서 개방에 대한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권고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아주 투명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많은 또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과학적이고 투명하고 모든 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그런 절차적 합리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그 어떤 정도의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었나요? 어떤 분야들이 검토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그 국민들 또 4대강 보호 근처의 여론조사들도 다 했고요.
그리고 일정 구간 또 보호 개방을 한 구간에 대해서는 개방 전후에 이제 수질의 변화, 생태계 변화 이런 걸 다 측정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환경 계량학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이용해서 병제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환경 가치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를 갖고 또 평가를 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 결과가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수질 항목 중에 개선된 그것만 고려 딱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천에서 있는 수많은 다양한 지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녹조의 문제,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지표를 같이 써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지는데 장애가 이 왜곡된 정치 논리, 이런 네. 것으로서 국민들이 맑은 물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렇게 훼손을 크게 하는 것에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런 절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연구들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뒤집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워 보이는데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이 학문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만 볼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은 저는 4대강 보호에 대해서 평가는 지난 정부가 했던 평가의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을 잠재우는 갈등도 없애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의 4대강 보호 재자연화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4대강 보호 정책은 수량 중심의 물관리에서 수질과 수생태계를 통합하는 통합 물관리의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를 존치하겠다라는 결정은 아쉽게도 이러한 물관리 정책의 그 발전 방향을 거슬러서 다시 수량 중심의 물관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은 밀실에서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됐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큽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입니다.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4대강 보호에 대한 결정은 이런 투명한 공론화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은경의 지구전이었습니다.